돈도 없는 집안이랑 무슨 결혼입니까? 우리 집은 건물주예요. 박상호의 거만한 목소리가 한적한 지방 식당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후 2시 따뜻한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평범한 일요일이었죠.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두 집안의 첫 상견례 자리였거든요. 박상호는 손목에 찬 명품 시계를 일부러 드러내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60세의 나이에도 구레나룻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제가 이 지역에서 건물 5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박상호는 가슴을 쭉 펴며 건방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달 월세만 받아도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도연이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라고요. 옆자리에 앉은 아내 이혜진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사돈어른.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좋은 것만 보고 자랐거든요. 이혜진은 56세의 나이답지 않게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손가락마다는 반지들이 번쩍거렸죠. 하은 씨 아버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혜진의 시선이 신부 측 가족들을 훑쳤습니다. 그 시선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죠. 신부 김하은은 28살의 나이에도 화장기 없는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 하나만 단정하게 입고 앉아 있었죠. 옆에 앉은 어머니 김선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2살의 나이에도 소박한 회색 블라우스를 입고 액세서리 하나 없이 단순한 차림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김선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죠. 이런 식의 대화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평범하게요? 박상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세상에 평범하게 살면 애들 키우기 힘든데요. 특히 결혼 같은 건 말이에요. 박상호의 시선이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는 한 노인에게 잠깐 머물렀습니다. 김하은의 할아버지 김영호였습니다. 78살의 고령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지만 옷차림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낡은 회색 가디건에 검은색 면바지, 그리고 오래된 운동화까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죠. 할아버님도 참, 손녀 결혼하는 자리인데 좀 더 신경 써서 오시지. 박상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식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릴 만큼 크게 들렸죠. 김영호는 아무 말 없이 물잔을 천천히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고 시선도 그대로 테이블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신랑 박도연은 32살의 나이에도 부모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거만한 태도가 불편했지만 감히 입을 열지는 못했죠. 대신 죄송하다는 듯한 시선으로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너도 좀 말을 해봐. 박상호가 아들을 툭 쳤습니다. 네, 아버지. 도연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은아, 미안해. 우리 아버지께서 좀 직설적이셔서. 괜찮아요. 하은이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상처받은 마음이 숨어 있었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가 자신의 가족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당황스럽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한데요. 이혜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 씨는 직업이 뭐예요? 요즘 여자들도 경제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저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은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 꽤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일부러 겸손하게 표현했죠.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겸손의 미덕을 배워왔던 하은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예진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마치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때 식당 직원이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네, 우리가 낼 테니까 맘껏 주문하세요. 박상호가 너스레를 떨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어차피 너희는 돈이 없으니까라는 뜻이 숨어 있었죠. 김선영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시를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딸의 앞날을 생각해서 꼭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영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편 김영호는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죠. 마치 이런 일들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뭐 드실까요? 하은이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뭐든 좋다. 김영호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녀에게만큼은 언제나 다정했죠. 박상호는 이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돈 없는 집안 노인네는 기가 죽어 있구나. 하지만 이는 박상호의 착각이었습니다. 김영호는 기가 죽어서 조용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모든 것을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식당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하객들도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사돈어른, 이 동네에서는 우리 집이 꽤 유명해요. 박상호가 다시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우리를 알고 계시고 은행 직원들도 우리 보면 인사를 먼저 해요. 그래요. 김선영이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쳤다는 표정이었죠. 하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도연의 부모가 이렇게 오만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음식을 주문하려는 순간 박상호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메뉴 좀 봅시다. 박상호가 메뉴판을 펼치더니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이런 동네 식당은 뭐 이렇게 비싸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다고. 그러면서도 자신은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우리는 특별 코스로 주세요. 우리 집안 체면이 있으니까. 이예진도 남편을 따라 비싼 메뉴를 골랐습니다. 저도 같은 걸로요. 우리 아들 결혼하는 날인데 좋은 걸 먹어야죠. 반면 신부 측에게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돈분들은 뭐 드실래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 말고 적당한 걸로요. 박상호의 말에는 돈 없으니까 싼 거나 먹어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선영의 얼굴이 순간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희는 그냥 김치찌개 정식으로 할게요. 김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참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할아버님도 같은 걸로 드실까요? 직원이 김영호에게 물었습니다. 응, 그래. 김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죠. 박상호는 이런 모습을 보며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역시 격이 다르네요. 우리는 특별 코스에 사돈분들은 김치찌개라. 박상호가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다른 손님들도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죠. 저 집안은 돈 차이가 많이 나나 보네. 신부 쪽이 형편이 어려운 것 같은데.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느껴졌습니다. 하은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도연아, 너는 뭘 먹을래? 박상호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하은이랑 같은 걸로 할게요.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나마 양심이 있었던 도연은
이 상황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뭐, 너까지 왜 그런 거 먹어? 우리 아들인데. 박상호가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김치찌개 좋아해요. 도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상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체면이 서지 않네. 우리 아들까지 그런 걸 먹으면. 이때 이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돈어른,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해할게요. 이혜진의 말은 겉으로는 배려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더 큰 모욕이었습니다. 김선영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참을 수 있는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김선영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울음이 터질 것 같았죠. 이런 상황에서도 김영호만은 태연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더 마시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죠. 할아버지. 하은이 할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혹시 할아버지도 상처받으셨을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김영호는 손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 하은이 괜찮다. 김영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하은을 안심시키려는 듯 했죠. 박상호는 이런 모습을 보며 더욱 거만해졌습니다. 역시 어른들은 분수를 아시는군요. 젊은 사람들은 좀 배워야 해요. 박상호가 의미심장한 시선으로 김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김선영은 이제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딸의 결혼을 위해서 꼭 참고 있었죠. 우리 도연이는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이혜진이 다시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영어 과외. 돈 들어가는 건 다 시켰죠. 그래서 지금도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박상호가 거들었습니다. 월급도 꽤 받아요. 하은 씨보다는 훨씬 많이 받을 거예요. 이 말은 정말로 선을 넘은 발언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은을 무시하는 말이었거든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견디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은. 뭐, 사실을 말하는 게 왜 나빠? 박상호가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감정만으로는 살 수 없어. 이때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상호 부부의 특별 코스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과 함께 고급스러운 그릇에 담겨 나왔죠. 반면 신부 측의 김치찌개 정식은 소박했습니다. 김치찌개 하나와 기본 반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우와, 이거 정말 맛있겠네요. 이혜진이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역시 비싼 게 다르긴 하네요. 그러면서 신부 측 음식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그쪽은 좀 심심해 보이네요. 박상호도 거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좀 더 좋은 곳으로 모시죠. 이런 곳 말고. 이 말들은 모두 신부 측을 무시하는 발언들이었습니다. 김선영은 이제 정말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김영호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있게 드시고 있었습니다. 맛있네. 김영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맛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박상호는 이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역시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것도 맛있다고 하는구나.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를 무시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이 평온한 노인이 어떤 분인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계속되면서 박상호의 거만함은 더욱 심해질 예정이었습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면서 박상호의 자랑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소유한 건물 얘기를 좀 더 해드릴까요? 박상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우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은 시내 중심가에 있어요. 4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월세만 해도 매달 800만 원이 들어와요. 이혜진이 남편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그 건물 임대료가 정말 괜찮거든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우리는 월세 수입이 있으니까 걱정 없어요. 박상호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두 번째 건물은 주택가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20개 호실이 있는데 하나도 빈 곳 없이 다 차 있죠. 와, 대단하시네요. 주변 테이블에 다른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박상호는 이런 반응에 더욱 우쭐해졌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세 번째 건물은 박상호가 계속 자랑을 늘어놓을 때 김선영은 젓가락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상대방이 부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과시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은 씨 어머님은 어떠세요? 댁은 어디 사시는지. 이혜진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김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김선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 꽤 괜찮은 곳에 살고 있었지만 이런 분위기에서는 솔직하게 말하기가 어려웠죠. 아파트요? 몇 평 정도 되나요? 박상호가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그냥 살만한 정도예요. 김선영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요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는데 힘드시겠어요. 박상호의 말에는 동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무시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건물 수입이 있어서 아파트값 오르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이혜진이 거들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건물값도 같이 오르니까 좋죠. 하은은 이런 대화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이 너무 속상했거든요. 죄송한데요. 하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가족이 가난해서 죄송합니다. 하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야, 하은아. 그런 말 하지 마. 도연이 황급히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최악이 되어버렸죠. 가난하다고 해서 죄송할 게 뭐 있어요. 박상호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들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현실적인 문제요? 김선영이 반문했습니다. 네. 결혼 생활이라는 게 사랑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박상호가 본격적으로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집 문제, 생활비 문제, 아이 키우는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돈이 필요한 일이에요. 이혜진도 남편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박상호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고생할까 봐서요. 직접적으로 신부 측이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도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뭐가 나빠? 사실을 말하는 건데. 박상호가 아들을 째려봤습니다. 너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김영호는 이 모든 대화를 조용히 들으며 김치찌개를 드시고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마치 이 모든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할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호가 갑자기 김영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손녀 결혼 문제인데 뭔가 의견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김영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글쎄,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 아닌가.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은 어른들이 챙겨줘야죠. 박상호가 끈질기게 말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은 말이에요. 김영호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 당연하죠. 요즘 세상에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박상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아버님도 평생 살아오시면서 느끼셨을 텐데요. 그렇긴 하지.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요. 이혜진이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람됨이나 그런 것들 말이야. 김영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됨이요? 그런 건 배불리 먹고 할 소리죠. 돈도 없으면서 사람됨을 논하면 뭐해요? 이혜진도 거들었습니다. 현실을 좀 봐야죠. 하은은 이제 정말로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김선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참고 있었지만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오히려 박상호 부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연민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저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는구나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래, 돈이 중요하긴 하지. 김영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야. 박상호는 이런 김영호의 말을 그냥 가난한 노인의 변명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식사는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박상호의 거만함은 절정에 달하려고 하고 있었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박상호는 더욱 노골적으로 자신의 조건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어른, 이제 좀 진지한 얘기를 해볼까요? 박상호가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죠. 우리 도연이는 정말 금쪽같이 키운 외동아들입니다. 박상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족함 없이 키웠고 좋은 대학 나와서 지금도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 아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앞으로 이 결혼 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조건이요? 김선영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네. 현실적인 조건들 말이에요. 박상호가 자신만만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신혼집 문제부터 봅시다. 박상호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은 듯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집 근처에 집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도연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하니까. 이혜진이 대답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생활적으로도 그렇고요. 박상호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은 우리가 일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대신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인가요? 김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든 가게 운영은 우리 집 기준에 맞춰야 해요. 박상호의 말은 점점 더 일방적이 되어 갔습니다. 생활비 지출, 용돈 관리, 이런 것들 모두 우리가 관리하는 게 좋겠어요.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아이 문제도 있어요. 이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손자는 당연히 우리 성을 따라야 하고 교육도 우리 방식대로 해야 해요. 잠깐요. 아버지, 어머니,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다는 건 좀 뭐가 나빠? 박상호가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는데 조건이 있는 게 당연하지 않아? 하지만 이건 너무. 너는 아직 결혼해 본 적이 없어서 몰라. 박상호가 아들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그냥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특히 경제적 격차가 있는 결혼은 더욱 그렇죠. 사돈 어른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딸을 생각해서 꾹 참고 있었죠. 저희가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해 보이나요? 김선영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박상호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돈 문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도연이가 고생할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이혜진도 동조했습니다. 하은은 이제 정말로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도연이 고생할 거라는 말을 듣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저는 도연 오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아, 그런 말 하지 마. 도연이 하은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하은은 손을 빼버렸습니다. 아니에요. 정말로 짐이 되는 것 같아요. 하은의 말에 박상호는 속으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신부가 스스로 위축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박상호가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요. 대신 우리 조건만 받아들이면 돼요. 이때 김영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건이라. 그 조건들이 꼭 필요한가? 당연하죠. 박상호가 김영호를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을 대는 쪽에서 조건을 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할아버님도 세상 살아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공짜는 없어요. 김영호가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공짜는 없지.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김영호는 잠깐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네. 박상호가 김영호를 바라봤습니다. 조건을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김영호의 말에 박상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시 생각한다고요? 할아버님, 현실을 좀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양보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른 집안이었으면 이런 결혼 자체를 반대했을 거예요. 이제 정말로 한계에 다다랐죠. 하지만 김영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박상호 부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계산은 내가 하지. 아니에요, 할아버님. 저희가 낼게요. 박상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체면상 자신이 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괜찮다. 김영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낼 테니까. 박상호는 속으로 우쭐했습니다. 역시 가난한 노인이 뭘 낼 수 있겠어. 그냥 체면 칠해용이겠지. 하지만 그는 곧 깨달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말이죠. 김영호가 계산대로 향하면서 이 식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낡은 회색 가디건을 입은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평범한 할아버지 같았죠. 박상호는 김영호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 노인이 뭘 낼 수 있겠어. 그냥 폰만 잡는 거겠지. 이혜진도 남편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할아버님이 고집이 좀 있으시네요. 이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래요. 하은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무리하시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김선영도 마찬가지로 걱정했습니다. 아버님이 괜히 체면 때문에 무리하시는 것 같았죠. 계산대에 도착한 김영고는 조용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의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검은색의 심플한 카드였죠. 겉보기에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산 부탁합니다. 김영호가 카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식당 매니저가 카드를 받아 결제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후
단말기 화면을 본 매니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매니저는 카드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카드에 적힌 이름을 확인한 순간 얼굴이 완전히 변했죠. 이것이 매니저가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김영호에게 90도로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 뵈었습니다. 매니저의 큰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계산대로 집중되었습니다. 박상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박상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혜진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표정이었죠. 뭔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하지만 매니저의 다음 행동이 모든 의구심을 없애버렸습니다. 직원들,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매니저가 주방과 홀 직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김영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직원들의 인사소리가 식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상호는 이제 정말로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죠. 저게 무슨... 박상호가 중얼거렸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회장님이시라고? 어느 회사 회장님이실까? 옷차림을 보면 평범한 할아버지 같은데. 김영호는 이런 소동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니저에게 조용히 말했죠. 너무 소란스럽게 하지 마.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렇게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매니저가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식사하시려고 하셨는데 김영호가 손을 흔들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계산만 해주면 돼.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아니야, 계산은 내가 하겠다고 했잖아. 김영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매니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의 의지를 거스를 수는 없었거든요. 이때 박상호가 떨리는 다리로 계산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파래져 있었죠. 저 회장님이시라고 하시는데 박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어느 회사의? 매니저가 박상호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같이 오신 분이셨군요. 김영호 회장님이십니다. 김영호 회장님? 박상호가 되묻더니 갑자기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김영호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혹시 그 유명한 김영호 회장님? 박상호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양그룹 명예회장님이십니다. 매니저의 대답에 박상호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동양그룹, 국내 굴지의 대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박상호가 자랑하던 건물 몇 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의 회사였죠. 동양그룹이... 박상호가 중얼거렸지만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혜진도 남편 뒤로 다가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깨달은 순간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죠. 어떻게... 이혜진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편 신부 측 테이블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할아버지의 정체가 드러난 것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물론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거든요. 김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억울함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죠. 도연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결혼하려는 여자의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김영호 회장이었다니. 부모님이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김영호는 계산을 마치고 천천히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식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상우와 이혜진은 김영우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거만함은 온데간데였고 오직 당황과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죠. 김영우가 자리에 앉자 박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정말 몰라 뵈었습니다. 박상우의 목소리는 완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거만함은 온데간데였고 오직 공포만이 남아 있었죠. 이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말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혜진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절대로. 김영우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엇을 알았다면? 김영우의 조용한 질문에 박상우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시라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 건가? 김영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박상우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김영우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완전히 다르게 행동했을 테니까요. 저희가 무례했습니다. 박상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식당의 다른 손님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아까 그 사람들이 회장님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어머, 정말 몰라봤나 보네. 저렇게 평범하게 계시니까 당연히 모르죠. 하지만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박상우 부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박상우는 이제 정말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회장님,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박상우가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김영우는 박상우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죠. 몰랐다고? 네, 정말 몰랐습니다. 박상우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김영우의 질문에 박상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박상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식당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죠. 회장님, 혹시 이 식당도 저희 그룹 계열사인 걸 아셨나요? 그래. 김영우가 의외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몰랐는데. 네, 작년에 인수됐습니다. 매니저가 설명했습니다. 박상우는 이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앉아 있는 이 식당마저 김영우 회장의 것이었다니. 그리고 매니저가 더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이분이 박상우 씨이신가요? 매니저가 박상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매니저가 뭔가 아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은 저희가 박상우 씨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다는 거죠? 박상우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박상우 씨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들 말입니다. 매니저의 말에 박상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 건물들이 사실은 저희 그룹 소유 토지 위에 지어진 것들이죠. 매니저의 말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상우는 이제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건물들이 사실은 김영우 회장 그룹의 땅 위에 있었다니. 그럴 리가. 박상우가 중얼거렸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희가 토지를 임대해드리고 박상우 씨께서는 건물 관리를 맡고 계신 거죠. 매니저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저희 그룹의 위탁 관리인이신 셈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박상우는 정말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건물주라고 자랑했던 그 건물들이 사실은 김영우 회장의 것이었다니. 이혜진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함께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던 셈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그토록 거만하게 굴었는데 실제로는 상대방이 훨씬 위였던 것이죠. 하은아, 미안해. 도연이 하은에게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너무 무례했어. 하은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김선영은 그동안에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느꼈죠. 김영호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상호 씨. 네, 회장님. 아까 돈이 중요하다고 했지? 그건. 박상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김영호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맞는 말이야. 돈은 중요해.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박상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김영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식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김영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죠. 돈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야. 김영호의 말이 박상호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김영호의 따뜻하지만 단호한 말이 식당 안에 울려 퍼진 후 박상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상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김영호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혜진도 남편을 따라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느꼈죠. 그동안의 무례함을 되돌릴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박상호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절대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묻는 거야. 김영호가 박상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만약 내가 평범한 노인이었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였나? 박상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영호의 질문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김영호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가 중요한 거지. 식당의 다른 손님들도 김영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옳은 말이었거든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박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김영호의 다음 말이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박상호 씨가 관리하고 계신 건물들 말인데. 김영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약 조건을 다시 검토해 봐야겠어요. 박상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만약 건물 관리 계약이 취소된다면 자신의 수입원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였거든요. 회장님, 제발. 그 건물들이 저희 생계수단입니다. 생계수단이라. 아까는 그 건물들로 자랑을 하시더니 박상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순을 지적당한 거였거든요. 이때 도연이 견디다 못해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김영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은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도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과 상관없이 저는 하은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결혼 저는 하은이와 꼭 할 겁니다. 도연이 박상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박상호는 아들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동안 항상 자신의 눈치를 보던 도연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는 것이 놀라웠거든요. 도연아. 박상호가 불러봤지만 도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은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우리 가족 때문에 상처받았을 텐데. 하지만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죠. 괜찮아요, 도연 오빠. 하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김영호는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좋아. 그럼 결혼 준비를 해야겠네. 김영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은이 걱정스럽게 불렀습니다.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김영호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그리고 박상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건물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겠어요. 박상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는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박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은이와 도연이의 결혼에는 간섭하지 마세요. 김영호의 말에 박상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잘할 겁니다. 김영호가 도연과 하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혜진도 이제야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혜진이 김선영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김선영은 이제서야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김선영이 너그럽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잘해보죠. 식당의 다른 손님들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저런 분이 진짜 어른이시지. 돈이 많아도 겸손하시고. 사람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김영호는 이런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자. 김영호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박상호와 이혜진은 김영호 일행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도연도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박상호와 이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의 일은 그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거든요. 며칠 후 두 집안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결혼 준비를 위한 만남이었죠. 장소는 김영호가 제안한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박상호와 이혜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거만함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죠. 사돈어른, 안녕하십니까? 박상호가 김영호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영호는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되죠. 이혜진도 김선영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사돈댁,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이제 와서 변명할 생각은 없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선영은 너그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일은 잊어버려요. 앞으로가 중요하죠. 도연과 하은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하은이 김영호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덕분에 도연 오빠와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영호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박상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결혼 준비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영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되죠. 도연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소박하게 결혼할 생각이에요. 너무 크게 하지 말고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모시고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버지가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우리는 너희 결정을 존중할게. 하은이 감동스러워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감사해요. 도연 오빠 부모님. 김영호는 이런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였거든요. 김영호가 박상호를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박상호가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건물 관리 일을 더 잘해보세요. 김영호가 격려했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더 좋은 기회도 주어질 거예요. 박상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겸손하게 하세요. 돈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박상호가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때 김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김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저희 하은이가 어려서부터 겸손하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김선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겸손해서 걱정이 될 때도 있었어요. 하은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오늘 보니까 그렇게 가르친 게 잘한 것 같아요. 김선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박상호와 이혜진은 이 말을 들으며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김영호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족이 되어보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거든요. 도연이 하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응, 도연 오빠. 하은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김영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건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돈은 없어질 수도 있지만 좋은 마음은 평생 가는 재산이죠. 박상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큰 걸 배웠습니다. 몇 달 후 도연과 하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박상호와 이혜진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신부 가족을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김영호는 결혼식 내내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녀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이 최고의 선물이었죠. 결혼식이 끝난 후 하객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거든요. 박상호는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건물 관리 일도 더욱 성실하게 했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항상 겸손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 하은을 진짜 딸처럼 아꼈습니다. 김영호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았거든요. 하은과 도연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사랑은 물질적인 조건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김영호는 평생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가르침은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 전해졌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교훈을 남기며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야, 조용히 좀 해라. 여긴 버스가 아니야. 박상무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스카이웨이 항공 LA행 장거리 비행기 안 오전 11시였죠.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비싼 시계를 번쩍이는 박상무 옆에서 14살 소년 김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민호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강원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민호에게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새벽 5시 인천국제공항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승객들 사이에서 민호는 낡은 가방 하나를 꼭 쥔 채 서 있었죠. 부모님은 농사일로 바쁘셔서 배웅도 못 와주셨지만 민호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LA로 이민 간 삼촌 집에 잠시 머물기 위한 여행이었거든요. 시골에서 도시로 나온 것도 비행기를 타는 것도 모두 처음이었습니다. 탑승 게이트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신기한 듯 바라봤죠. 거대한 비행기,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들, 여러 나라 언어가 뒤섞인 방송 소리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가방 안에는 부모님이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과 간식들이 들어 있었어요. 특히 어머니가 손수 만드신 초콜릿과 사탕들은 민호의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드디어 탑승이 시작되었고 민호는 설레는 마음으로 자신의 좌석을 찾아갔습니다. 창가 쪽 좌석이었는데 옆자리에는 이미 한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죠. 바로 박상무였습니다. 52세의 박상무는 수도권 대기업 해외사업부 상무로 이번에 미국 출장 겸 휴가를 떠나는 길이었어요. 박상무는 민호를 한번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낡은 옷차림, 촌스러운 가방, 그리고 어리둥절한 표정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죠. 박상무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부하 직원들과 영상통화를 시작했습니다. LA 가는 길이야. 이번 계약만 따내면 몇십억은 기본이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며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싼 시계를 번쩍이며 손짓을 크게 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죠. 민호는 그런 박상무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시골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도시 사람의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박상무는 민호의 시선이 불편했는지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시골 티나네. 비행기 처음 타봐? 창문 좀 닦아줄까? 박상무의 조롱 섞인 말에 민호는 당황했지만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승무원 최승희가 다가와 상황을 중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승객 여러분. 편안한 여행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경력 7년 차인 최승희는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렸죠. 하지만 박상무는 여전히 민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민호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감탄했어요. 점점 작아지는 건물들과 구름 위로 올라가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민호의 감탄사조차 박상무에게는 거슬렸죠. 시끄럽게 왜 이래? 좀 조용히 해. 박상무의 핀잔에 민호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지만 어른에게 대든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기내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승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민호도 가방에서 어머니가 싸주신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보건교육 관련 서적이었는데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민호는 평소에도 이런 책을 즐겨 읽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좋았거든요. 특히 응급처치나 기본적인 의료 지식에 관심이 많았죠. 시골에서는 병원이 멀어서 간단한 응급처치 정도는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박상무는 그런 민호의 모습을 흘끗 보더니 또다시 비웃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네. 근데 책만 봐서 뭐해?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하지만 민호는 박상무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책을 읽었어요. 곧 기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이 카트를 끌고 와서 승객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죠. 민호는 처음 먹어보는 기내식이 신기해서 조심스럽게 쟁반을 받았습니다.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것도 서툴렀지만 최대한 조용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소리는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속 기구들이 부딪히는 소리, 쟁반이 움직이는 소리 등이 작게나마 들렸죠. 박상무는 그런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야, 조용히 좀 해라. 여긴 버스가 아니야. 박상무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주변 승객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민호를 안쓰럽게 바라봤지만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어요. 민호는 얼굴이 붉어져 더욱 조심스럽게 식사를 했습니다. 박상무는 계속해서 민호를 무시하고 깎아내렸습니다.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던 것일까요? 어쨌든 민호에 대한 박상무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배운 예의와 인내심으로 버텨나갔죠. 마음속으로는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어른에게 맞선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장거리 비행은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박상무와 함께 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민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비행기 안에서 자신이 진짜 영웅이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기내식이 끝나고 난 후 승무원들이 쟁반을 치우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박상무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박상무는 기내식을 먹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민호를 의식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포크 소리가 조금만 나도 째려보고 물 마시는 소리에도 혀를 찼어요. 정말 시골 애들은 매너가 없어. 박상무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민호의 귀에 들렸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참고 또 참았어요.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민호야, 어른들한테는 항상 예의를 지켜야 한다. 설령 그 어른이 틀렸더라도 말이야. 승무원 최승희는 그런 민호의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했습니다. 경력이 7년이나 되다 보니 이런 상황을 몇 번 겪어봤거든요. 가끔 승객들 사이에서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부분 어른들이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불편해하는 경우였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박상무는 자신의 휴대폰을 다시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와의 통화였는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며
자신의 성공을 자랑했어요. 여보, 이번 계약 성사되면 보너스가 얼마나 나올지 알아? 애들 교육비 걱정은 이제 끝이야. 주변 승객들이 시끄럽다는 듯이 쳐다봤지만 박상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런 박상무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은 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농사일로 힘들게 살아가시고 이번 LA 여행도 삼촌이 항공료를 대신 내주셨죠. 하지만 동시에 박상무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박상무는 민호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너 몇 살이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호는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14살입니다. 14살? 혼자 여행 가냐? 삼촌 댁에 가는 길이에요. 박상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삼촌한테 얹혀 사는구나. 불쌍하긴. 부모가 돈이 없으면 애가 고생이지. 너무나 직설적이고 상처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주변 승객 몇 명이 박상무의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죠. 저 사람 너무 심하네. 애한테 왜 저래? 하지만 직접적으로 나서서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박상무는 계속해서 민호를 괴롭혔습니다. 너 공부는 잘하냐? 시골 학교면 수준이 낮을 텐데. 장래희망이 뭐야? 설마 농사꾼 되려는 건 아니지? LA 가서 뭐 할 건데? 구경이나 하고 올 거야? 민호는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박상무의 질문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화살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민호는 끝까지 예의를 지키며 대답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중에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하. 박상무가 크게 웃었습니다. 애가 세상을 너무 모르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야.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거고 없으면 무시당하는 거야. 현실을 좀 알아라. 민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자신이 꿈꿔왔던 미래, 누군가를 도우며 살고 싶다는 꿈이 박상무의 말 때문에 초라해 보였습니다. 승무원 최승희가 다가와서 음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음료 뭘로 드릴까요? 박상무는 거만하게 대답했어요. 위스키로 주세요. 비즈니스 클래스용으로요. 하지만 이코노미 클래스에서는 그런 고급술을 제공하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에서는 맥주나 와인만 가능합니다. 최승희의 정중한 설명에 박상무는 짜증을 냈습니다. 아, 정말 답답하네. 그럼 와인이라도 주세요. 민호에게는 어떤 음료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오렌지 주스 주세요. 민호의 조용한 대답에 최승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음료를 받은 후에도 박상무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렌지 주스? 역시 애는 애구나. 어른 되면 술도 마셔야 하는데. 민호는 조용히 오렌지 주스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의 아름다운 풍경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내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잠에 들거나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죠. 민호도 가방에서 책을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저혈당 쇼크에 대한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의식을 잃을 수 있다. 이때는 즉시 당분을 공급해야 한다. 책의 내용을 읽으며 민호는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위험에 처한다면 자신이 도울 수 있을까? 아직 어리지만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말이에요. 박상무는 민호가 읽고 있는 책을 흘끗 봤습니다. 응급처치?
너 의사라도 되려고 하냐? 조롱하는 투의 질문이었지만 민호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네, 나중에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하하, 시골애가 의사? 의대 가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너희 집 같은 데서는 꿈도 못 꿀 일이야. 박상무의 말은 정말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도 노력하면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현실을 받아들여라. 박상무는 계속해서 민호의 꿈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책에 집중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꿈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법이니까요. 기내는 점점 더 조용해졌고 많은 승객들이 잠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장거리 비행의 피로감이 몰려오고 있었죠. 민호도 졸음이 밀려왔지만 박상무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직 몰랐어요. 곧 일어날 일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내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승객들은 하나둘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 2시경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들어있는 고요한 시간이었죠. 민호도 박상무의 괴롭힘에 지쳐 눈을 감고 있었지만 완전히 잠들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옆자리의 박상무는 코를 골며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쪽 좌석에서 갑작스러운 소음이 들려왔어요. 누군가의 신음소리였습니다. 민호는 눈을 떠서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죠. 앞줄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이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55세 정도로 보이는 그 남성은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정훈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장외과 의사였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이정훈은 최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거든요. 특히 장거리 비행은 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었어요. LA에서 열리는 국제심장외과 학회에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었지만 몸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어지러워. 이정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몸이 앞으로 쓰러지더니 통로 쪽으로 넘어졌어요. 쿵하는 소리와 함께 승객 몇 명이 깨어났습니다. 저분이 쓰러지셨어요. 한 승객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곧바로 승무원들이 달려왔어요. 최승희를 비롯해 다른 승무원들이 급히 이정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최승희가 이정훈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말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정훈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얕고 빨랐습니다. 승무원들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은 있었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최승희는 기내 방송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의료진이나 의료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 계시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학교에서 배운 응급처치 지식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책에서 읽었던 내용들, 특히 저혈당 쇼크에 대한 부분이 떠올랐거든요. 이정훈의 증상을 보니 혈당이 급격히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망설였어요. 자신은 겨우 14살의 어린아이일 뿐이었거든요. 게다가 옆에서 박상무가 자신을 그렇게 무시했는데 과연 어른들이 자신의 도움을 받아들일까요? 승무원들은 계속해서 이정훈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맥박이 약해요. 호흡도 불규칙하고 최승희가 다른 승무원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몇몇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 괜찮으실까요? 병원에 빨리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비행기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죠? 불안감이 기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거리 비행 중이라 당장 착륙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도 몇 시간은 더 걸렸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머뭇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박상무가 깨어났습니다.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깬 거죠. 뭔 소리야? 시끄럽게. 박상무가 짜증스럽게 중얼거리다가 앞쪽 상황을 봤습니다. 승무원들이 쓰러진 승객을 돌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 누가 쓰러졌나 보네. 박상무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더니 비웃었어요. 왜? 무서워? 어른 일에 애가 나설 건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 박상무의 말에 민호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훈의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 보였어요. 승무원들은 산소 마스크를 가져와 이정훈에게 씌워줬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죠. 의료진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기장님께 보고 드려야겠어요. 한 승무원이 조종실로 향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 비상 착륙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었거든요. 민호는 점점 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서기가 쉽지 않았어요.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특히 박상무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훈의 상태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점점 더 얕아지고 있었고 맥박도 불규칙해지고 있었어요. 승무원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최승희가 동료 승무원에게 물었지만 뚜렷한 답은 없었습니다. 기내에 있는 응급약품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때 민호는 자신의 가방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초콜릿과 사탕들이 들어 있었어요. 만약 이정훈의 증상이 저혈당 쇼크라면 당분 공급이 필요할 텐데 민호의 마음속에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비록 자신은 어린아이지만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상무가 뭐라고 할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완전히 일어서기도 전에 박상무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야, 어디 가려고 그래? 박상무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곧 민호와 박상무 사이에 결정적인 대립이 벌어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 어디 가려고 그래? 박상무의 손이 민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민호는 박상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분을 도와드리려고요. 박상무는 황당하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너가 뭘 도와? 애가 어른 일에 끼어들면 안 되지. 하지만 민호는 박상무의 손을 조심스럽게 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저혈당 쇼크일 수도 있어요. 당분을 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저혈당 쇼크? 박상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의사야? 책 몇 권 읽었다고 의사 된 줄 아냐?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초콜릿과 사탕들이 보였어요. 응급처치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혈당 상태에서는 즉시 당분을 공급해야 한다.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단순당이 효과적이다. 박상무는 민호의 행동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야, 진짜 가만 안 있을래?
괜히 나섰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야? 박상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승객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박상무의 말을 무시하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정우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 있었고 승무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민호가 다가가자 최승희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린 친구, 여기는 위험해요. 자리로 돌아가세요. 최승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분이 저혈당 쇼크인 것 같아요. 당분이 필요해요. 승무원들은 당황했습니다. 14살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의료 조언을 하고 있으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민호의 진지한 표정과 확신에 찬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상무가 뒤쫓아왔습니다. 아이고, 정말 미안합니다. 애가 철이 없어서. 박상무가 승무원들에게 사과하며 민호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물 좀 주세요. 민호가 승무원에게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서 초콜릿을 꺼냈어요. 박상무는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진짜 말 안 들을래? 내가 무슨 의사라도 돼? 박상무의 목소리가 기내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어요. 애가 사람 잡게 생겼네. 박상무의 날카로운 말이 민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정훈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 해보게 해주세요. 민호가 승무원들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책에서 배웠어요. 저혈당일 때는 당분을 주면 의식을 회복할 수 있어요. 최승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물론 아이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웠지만 다른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의료진은 없고 이정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박상무는 계속해서 민호를 막으려 했습니다.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의료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박상무가 승무원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EMR 듣지 마세요. 그냥 병원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아요. 하지만 민호는 박상무의 방해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다리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일단 해보는 게 어떨까요? 한 중년 여성이 박상무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애가 도우려고 하는데 왜 막으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상무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오히려 비난받는 상황이 된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의료사고가 나면 그때 최승희가 결심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이정훈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물 가져다 드릴게요. 최승희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박상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미쳤군요. 애 말을 믿는다고요? 하지만 이미 승무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였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이정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정훈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맥박을 짚어보니 약하고 빨랐습니다. 책에서 본 저혈당 쇼크의 증상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최승희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호는 초콜릿을 작은 조각으로 부수어 물에 조금씩 녹였어요. 그리고 이정훈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려 입을 벌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기도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민호가 중얼거리며 신중하게 작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박상무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뭔가 잘못되면.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호는 초콜릿 우린 물을 조금씩 이정훈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몇 분 후 이정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한 승객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정훈에게 집중되었어요.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이정훈의 호흡이 안정되고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정훈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기내에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박상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정말로 14살 소년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해낸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이정훈이 천천히 눈을 뜨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자신이 기내 바닥에 누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최승희가 안도의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정훈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직 힘이 부족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도와드렸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아직 어지러우실 거예요. 민호의 차분한 목소리에 이정훈은 고개를 돌려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린 소년이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고맙습니다. 이정훈이 민호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쓰러진 건가요? 최승희가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요. 이 학생이 저혈당일 거라고 하면서 초콜릿을 드리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정훈은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의사인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상태를 어린 소년이 정확히 파악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실제로 최근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저혈당, 맞습니다. 이정훈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정확한 판단이었네요. 고맙습니다. 기내에 있던 승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해낸 민호의 용기와 지혜에 감동받았거든요. 14살 소년이 어른들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박상무만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골 소년이 정말로 누군가를 구해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았네. 박상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들렸어요. 한 승객이 박상무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운이 아니라 지식과 용기죠. 저 아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중년 여성의 말에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무원 최승희는 민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최승희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배운 지식으로 정말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는 사실이 기뻤거든요. 이정훈은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고비는 넘긴 상태였어요. 민호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정훈이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이름이 뭐예요? 김민호라고 해요. 민호군, 정말 고마워요. 의료 지식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민호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학교 복원 시간에 배우고 관련 책들을 읽어요. 나중에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이정훈은 감탄했습니다. 14살 나이에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놀랍고
실제로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더욱 대단했어요. 의사로서 민호의 잠재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단해요. 나중에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이정훈의 격려에 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토록 꿈꿔왔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찼어요. 박상무는 그런 광경을 보며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까 민호를 그렇게 무시하고 방해했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졌어요. 한 승객이 박상무에게 말했습니다. 아까 그렇게 막으시더니 정말 다행이네요. 저 아이가 포기하지 않아서. 따가운 시선과 함께 들려오는 말에 박상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민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그 나이에 그런 판단력이라니. 우리 아이도 저런 아이로 키우고 싶어? 진짜 영웅이네요. 민호는 점점 더 부끄러워했습니다. 이런 관심과 칭찬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기뻤어요. 자신의 꿈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승무원들도 민호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기내에서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민호 덕분이었습니다. 이정훈은 자신의 자리에서 민호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 어린 소년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단순히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가지고 있었어요. 박상무는 자리에 앉아서 복잡한 심경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골 소년이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기내는 점차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이정훈의 상태는 안정되었고 다른 승객들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민호에 대한 깊은 인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음속에는 뿌듯함과 함께 더 큰 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 말이에요. 하지만 민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구해드린 분이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이 일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진짜 놀라운 반전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기내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민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해졌고 박상무를 보는 눈빛은 차가워졌어요. 박상무는 그런 분위기를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몇몇 승객들이 민호에게 다가와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걸 알았어요? 한 중년 남성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수줍게 대답했어요. 학교에서 응급처치를 배웠는데 증상이 책에서 본 것과 같아서요. 와, 그 나이에 벌써 그런 걸 다 알고 있다니. 다른 승객들도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저 정도 나이인데 게임만 해요. 정말 기특한 아이네요.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요? 민호는 점점 더 부끄러워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기뻤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꿈과 지식이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어른들이 자신을 진지하게 대해주는 것이 새로웠어요. 그런데 그때 한 승객이 민호에게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기념으로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정말 멋진 일을 하셨는데요. 민호는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응했어요.
박상무는 그런 광경을 보며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우월감을 느끼며 민호를 무시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뒤바뀐 거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한 승객이 박상무에게 넌지시 말했어요. 아까 저 아이 말리시던데 정말 다행이네요. 저 아이가 포기하지 않아서. 직접적인 비난은 아니었지만 박상무에게는 날카로운 화살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상무는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했어요. 일어나서 화장실에라도 가고 싶었지만 민호 옆을 지나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민호와 마주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승객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민호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민호에게 명함을 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의사 되면 연락해요. 정말 훌륭한 아이네요. 민호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생겼어요. 정말로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니까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이정우는 자신의 자리에서 민호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 어린 소년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거든요. 단순히 지식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가지고 있었어요. 의사로서 이정우는 많은 의대생들과 젊은 의사들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민호처럼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드물었어요. 대부분은 돈이나 명예를 위해 의사가 되려고 했거든요. 이정우는 민호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조심스러웠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꼭 해주고 싶다고 말이에요. 승무원 최승희도 민호를 특별히 챙겨주었습니다.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감사해요. 괜찮아요. 민호의 겸손한 태도에 최승희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박상무는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민호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자존심도 상했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 승객이 박상무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까 저 아이한테 너무 심하셨어요.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인데. 박상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다른 승객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정말 다행이에요. 박상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피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화장실로 가려면 민호 앞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박상무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걸어갔어요. 민호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박상무가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상무와 민호의 눈이 잠시 마주쳤어요. 박상무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화장실에서 박상무는 거울을 보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시계를 차고 있었지만 마음은 초라했어요. 돈과 지위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호는 여전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정말 꿈 같았거든요. 자신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었거든요. 특히 박상무의 변한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민호는 박상무에게 화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른들도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꾸려는 마음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정우는 계속해서 민호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큰 결심을 했어요. 이 아이에게 뭔가 특별한 기회를 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어요. 기내는 점차 조용해졌고 많은 승객들이 다시 잠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일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특히 민호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경험이었습니다. 민호도 졸음이 밀려왔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난 하루였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몇 시간이 더 흘러 착륙 안내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기내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나며 준비를 시작했어요. 민호도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긴 비행이었지만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난 여행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로스앤젤레스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정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직 조금 어색해 보였지만 표정은 한결 좋아져 있었어요. 민호 군,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정훈은 민호를 복도 쪽으로 데리고 가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먼저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정말로 제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호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이정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이정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누구인지 아직 말하지 않았는데 저는 의사입니다.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의사, 선생님이세요? 네, 심장외과 의사입니다. 그것도 이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국제심장외과 학회에서 발표를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이정훈의 말에 민호는 더욱 놀랐습니다. 자신이 구해드린 분이 그런 중요한 의사였다니요. 더 놀라운 건 당신이 정확히 제 상태를 파악했다는 거예요. 이정훈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혈당 쇼크였던 게 맞아요. 최근에 과로로 식사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민호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책에서 본 걸 기억해낸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정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책에서 본 걸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에요. 게다가 그런 용기를 내기는 더욱 어렵죠. 이정훈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명함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심장외과 과장 이정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호는 그 명함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이요? 네, 제가 근무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번 학회에서는 새로운 심장수술 기법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호는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런 유명한 의사를 구했다니요. 서울대학교병원은 민호도 잘 아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었거든요. 민호 군, 진짜로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죠? 이정훈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정훈의 말에 민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움이요? 네, 당신에게는 의사가 될 자질이 충분히 있어요. 지식도 있고 판단력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어요. 이정훈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어리고 집도 어려워서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이정훈은 손을 저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의지와 재능이 있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정훈은 명함을 민호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병원 견학도 시켜드리고 의학 공부도 도와드릴게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정말로 괜찮으세요? 물론이에요. 당신이 제 생명을 구해주었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이정훈의 진심이 담긴 말에 민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변 승객들이 이정훈과 민호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승객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 선생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분을 구한 거네요. 이정훈 교수님이시네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박상무도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골 소년이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를 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의사가 민호에게 그런 제안을 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정훈은 승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 아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저도 의사지만 이 아이의 판단력과 용기에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승객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민호는 더욱 부끄러워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기뻤어요.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민호 군,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도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이정훈이 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기장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반적인 착륙 안내가 아니었어요. 기장의 특별한 메시지였습니다. 승객 여러분, 착륙 전에 특별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장의 진지한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 비행기에서 정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장이 뭘 말하려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민호도 긴장하며 방송을 들었어요. 한 어린 승객이 쓰러진 분을 구해드렸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의학 지식과 용기로 말이죠. 기장의 말에 기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민호를 바라봤어요. 이런 일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특히 그 어린 승객의 나이를 생각하면 더욱 놀라운 일이죠. 기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승무원들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기장의 방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승객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심장외과 의사 이정훈 교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지자 승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기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 비행기에 한 명의 진짜 영웅이 있습니다. 14살 김민호 군입니다. 기내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김민호 군의 용기와 지혜로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웅의 행동이었습니다. 기장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기내가 숙연해졌어요. 모든 승객 여러분께서 김민호 군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기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기내에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일어서서 민호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박수 소리가 기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민호는 너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정훈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예요. 이정훈의 말에 주변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무원 최승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민호군,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비행이 되었어요. 최승희가 민호를 다시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박수는 한참 동안 계속되었어요. 승객들의 얼굴에는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소년의 용기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 가장 복잡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박상무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괴롭혔던 소년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냈다는 사실에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박수가 끝나고 난 후 박상무는 용기를 내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민호에게 다가갔어요. 모든 승객들이 박상무를 바라봤습니다. 박상무는 민호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군, 정말 죄송합니다. 박상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무시하고 방해한 것, 정말 부끄럽습니다. 민호는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박상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제가 당신 같은 훌륭한 아이를 그렇게 대했다는 게 정말 부끄러워요. 박상무는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당신이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박상무의 진심이 담긴 사과에 주변 승객들도 숙연해졌습니다. 민호는 박상무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어른도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인정하고 바뀌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민호의 너그러운 마음에 박상무는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네요. 한 승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나이는 어려도 마음이 어른보다 훨씬 크네요. 박상무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민호군, 나중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박상무의 명함에는 대우그룹 해외사업부 상무 박상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호는 정중하게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박상무는 민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고마워요. 그때 비행기가 착륙을 시작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의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새벽 햇살이 아름답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착륙이 완료되고 안전벨트 착용 신호가 꺼지자 승객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민호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정훈은 민호에게 다가와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민호군,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한국에 돌아가면 꼭 연락하세요. 네, 꼭 연락드릴게요. 승무원들도 민호에게 특별한 인사를 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승객이었어요.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세요. 민호는 자신의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가방 속에는 어머니가 싸주신 초콜릿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 초콜릿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민호는 뒤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난 비행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영웅이 되었거든요. 공항 로비에서 민호는 삼촌을 만났습니다. 민호야, 잘 왔구나. 삼촌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삼촌. 삼촌은 민호의 표정이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표정이 정말 밝아 보인다.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정리가 필요했거든요. 그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로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고 말이에요. 공항을 나서며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햇살이 마치 민호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이정훈 교수의 명함과 박상무의 명함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을 꿈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4살 소년 김민호의 진짜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기내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니었어요. 한 소년이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민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몰랐죠. 몇 년 후 민호가 정말로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될 거라는 것도, 그때 기내에서 만난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것도 아직은 미래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날 기내에서 보여준 민호의 용기와 따뜻한 마음이 평생 변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진짜 영웅은 나이나 출신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법이니까요.